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잡담 나누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과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기 몸살 앓다나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 이거 참 죄송합니다. 뭐 재미난 종편 보셨다고 계속 방송 쌓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계셨어요. 계속 떠들고 있었어요. 조금 흥분했어요. 네네. 그 작년 말에 비해서 좀 안색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 한 해는 정말 바쁘셨죠? 작년 한 해는 사람 죽는 데만 다녔어요. 네. 저는 세월호 특위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새누리당에서 저를 제척시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뒤에 윤일병 사건 터졌죠. 임병장 사건도 있었죠. 이거 쫓아다니고 재판장에, 현장에, 국방부 회의에 이것도 뭐 위원이라고 맡아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저는 작년 한 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경우는 다르지만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올해 제발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인간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작년같이 아파하고 신음을 하면은 이거 참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그런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네, 그 작년에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형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죽겠어. 이걸 거의 입에 달다시피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한숨 돌리고 계세요? 아니 보십시오. 작년엔 제가 이제 대학원 강의도 2학기부터 중단해가지고 이제 모처럼 좀 우아하게 살겠다. 시간 좀 내 마음대로 쓰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아무리 진보라도 조금 뭐랄까 좀 인간답게 말이지. 이렇게 좀 그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아주 알뜰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4월 세월호 이후 현상인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맨 이런 데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이 계획대로 삽니까? 연말연초에 지금 뭐 밀린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정신없고 매일 이거 지금 연말연시가 없는데 근데 정 대표나 저나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 진보에게도 뭔가 좀 행복한 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사람의 아픔을 쫓아다니고 위로하는 건 우리의 기본 책무지만 그러지만은 역시 또 사람 사는 곳이고 대중은 또 즐거운 걸 찾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가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앞서서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임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진짜 안보 개편에 들어갑니다만 개편하죠. 좀 더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행복한 뉴스를 나눌 수 있는 뭐 그게 저희들만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그런 소식들을 잘 발굴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짜증나고 슬프게 하는 뉴스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간간히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ntervened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Korean nation. They intervened in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Korea. 북한이 지난 9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훈련과 핵실험 가능성을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이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키리졸브 연습이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3월로 연기됐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산가족 상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 간의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자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해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선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고도 말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끝내 획기적인 대북 제한 없이 원론적인 평화통일 구상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정부 관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접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등이 참석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접촉은 지난해 5월 몽골 접촉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탐색적 대화 형식을 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경협 종교 시민단체 연대가 어제인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60개 기업 명의로 선언문을 발표해 대북투자 및 교역, 금강산 관광기업 가운데 약 80% 이상이 사실상 폐업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오이사 조치 해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와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이사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경협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한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 한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김정대 편집께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연말에 있었던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관련해서 네. 재미난 얘기 취재를 하신 게 있다면서요. 국회에서 어쩐 일인지 네. 이 정보 공유 약정과 관련된 정부 내 그 미묘한 난맥상에 대해서 네. 제대로 추궁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난맥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는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얘기는, 한 사흘 후인 29일쯤에, 네. 이제 한일 차관이 조인식을 해서, 네. 그 약정에 서명식을 해서, 네. 그 서명이 되면 그때부터 발효가 된다. 네. 예,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설명했고, 이게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29일 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여기에서 그 장관의 말이 다 헛소리가 됐어요. 네. 이미 26일 날, 네. 미국의 이제 국방부의 아주 하급 관리가 네. 윌리엄 워크 부장관의 서명이 든 로버트 워크. 예. 네. 9부의 그 서명본을 네. 한국,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이미 다 서명을 받아버려가지고 이미 발효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23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실무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12월 23일 날 로버트 허크 부장관이 서명을 했고 26일 날 오전에 그 일본 방위성에 가서 방위 차관의 서명을 받았고 오후에 서울에 와서 이제 한국의 국방부 차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게 26일 오후에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완료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어요. 이게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몰랐어요. 아니, 국방부 차관이 설명한 거를 국방부 장관이 그 내용을 모르고 몰랐어요. 전혀 통제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쇼킹한 대목인데. 29일 날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한민구 장관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국방부 국실장이 참여하는 국방부 간부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평소에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의 한민구 장관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국실장들을 질책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어떤 절차와 법,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일체의 어떤 합리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처리를 했다. 심지어 나까지도 이걸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데 이 공론회장에서 이걸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안을 이렇게 해버려 밀실협상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국방부 일하는 자세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섭섭함의 대상이 과연 누구였겠느냐는 겁니다. 국실장들이 임의로 그랬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대목이 그건데요.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청와대도 근무해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 정책보좌관 장관 정책보좌관도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제 라인, 지휘 라인을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국방부 차관이면 장관의 직속 부하에 해당되는 건데 아니 차관이 그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장관의 제가도 안 받았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이 돼가지고 야 당장 오늘 서명해. 이런 어떤 지시에 끌려간 건데 이건 장관이 내린 적도 없고 그렇게 되는 줄도 몰랐어요. 김관진 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김관진 실장이 직접 그 국방부 차관 백승주 차관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안보실장이 연내 체결이라는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그 이전에 이미 국방부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가 원래 29일 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국방부 의도는 아니었어요. 국방부는 꼭 연내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한 1월쯤 서명을 하면 그때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국 상황을 봤을 때 연말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한 1월쯤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면은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여론에 타진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가 그래 급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바로 서명하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한미일 삼국 간에 교류할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워킹 실무 그룹이 그동안에 가동됐다 그러지만은 삼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약정의 명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건 미국 주도의 그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MD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미국 국방부나 일본 방위성의 발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보니까 일본 방위성의 얘기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특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한국이 적시에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을 나눴습니다만 MD의 핵심은 상대방의 미사일을 얼마나 정확히 빨리 포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한미일 가운데 북한 또 중국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있고 그리고 23에 장착되어 있는 스파이원 레이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탐지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그걸 갖고 싶다. 그렇죠. 사실 그건 역사가 있죠. 2009년 또 2012년 또 2013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발사했어요. 네.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는 발사했는데도 발사한 걸 모르고 있다가 네. 예, 한국은 알고 있었죠. 일본이 허둥지둥 됐고 네. 또 그 전에 발사했을 땐 발사를 안 했는데도 발사한 걸로 오작동돼서 시스템이 네. 예, 막 비상사태가 민방위 사이렌 울리고 사이렌 울리고 일본 시민들 막 여기저기 대피하는 그렇죠. 장면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죠. 여기서 일본이란 국가의 자존심이 완전히 스타일 구겨버렸거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보 자산에 투자를 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춰도 조기 경보에서 실패하면은 네. 이 시스템 다 있으나 마나다. 그렇죠. 예, 이거 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게 일본 내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가 신속하게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됐으면 하는 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안보 과제이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아베 총리가 국회에 가서 왜 제때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느냐는 질타를 받았을 때 네. 그때 내놓은 답변이 뭐냐 하면은 네. 한국하고 안보 협력을 정보 협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겠다. 네. 이렇게 궁색한 답변들을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구체적인 거예요. 네. 반면에 한국은 추상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일본에 우리 정보를 왜 줘? 또 준다면 뭘 줘? 네. 그러면 주는 대신 받는 거는 또 뭐야? 네. 이 부분이 다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무슨 정보를 주고받겠다는 거냐? 네. 그다음에 다 주고 다 받는 거냐? 아니면 정해진 게 있는 거냐? 네. 이걸 그동안에 이제 실무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동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내놓고 양국 간에 이런 정보 교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합의가 있을 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약정을 체결할 때는 네. 그만한 활동이 전제될 법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안개 속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약정을 다 읽어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런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보험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사사로운 계약을 하나 만들 때도 이 계약서에 아주 꼼꼼하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2년 그때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었죠. 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측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치가 2급 기밀 이런 표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없는 대신에 한미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뭐 최고 수준의 최고 기밀도 이제 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네. 예, 사실상 이거는 뭐 1급을 포함한 최고 국가 이 안보 기밀까지도 일본한테 넘겨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방부가 거짓말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한테 정보를 줄 때는 미국을 거쳐서 가는데 미국이 일본한테 줄 때는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차관끼리 만나서 조인식을 안 하고 이렇게 서명 처리를 한다는 걸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깜빡 잊어먹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은 것인지인데 그 두 가지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장관이 통제 못했다는 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김관진 실장이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국방부가 좀 느긋하게 하겠다는,데 그것도 청와대 등살에 29일로 겨우 정해놓은 건데, 이 계획마저 깨버리면서, 23일, 26일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거 택배기사 협정이라 그래요. 무슨 약정을 맺고 MOU를 체결하고 협정을 맺을 때는 그에 상응한 책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서명문을 교환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기자회견하고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거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된 현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격을 맞춰서 제대로 된 어떤 협정의 조인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택배 기사 마냥 예.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한 번에 다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택배기사 협정이다. 외교안보가 그런 식으로도 협정이 체결된다. 이거 쇼킹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관례를 깨가면서, 격을 부셔가면서, 이렇게까지 국방부를 장관을 따돌리면서까지
도대체 청와대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고. 그건 좀 취재가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 입장만 취재가 됐어요. 청와대 입장은 취재가 안 됐고, 그건 뭐 청와대 말 안 하니까. 네. 근데 국방부에서는 김관진 장관 개인의 욕심으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그, 김관진 장관이 이제 작년 5월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네. 정보 공유 MOU를 추진한다는 거. 네. 이거를 일단은 합의를 해줬고. 네,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워킹 실무로 네. 워킹 그룹을 가동해서 그 준비를 한다는 거. 이것도 김관진 장관이 네. 다 짜놓은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네. 미국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월에 또 한미 국방장관이 또 만납니다. 네. 이번엔 브루나이에서 만났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한미 국방장관 양자 회담이 열립니다. 그때는 한민구 장관이었죠. 8월이니까. 그때는 8월이었고. 네.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이요? 예, 네. 재작년이에요. 네. 그때 브루나이에서 장관 회담이 열리고 나서 9월에 네. 그 FX 기종 변경을 하죠. 네네. F-15를 탈락시켰던 기종이 예. 갑자기 이제 되살아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 첫 계획을 만나고 와서 죽었던 F-35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살아나고 네. 그다음에 정보 공유 약정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기종 변경 과정이 이제 바로 뒤따라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부탁을 받고 들어주는 형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 이제 전시작전권 재연기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미국이 요구했던 어떤 부분은 한미 동맹이 이제 동북아 지역 안정 전략,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활용되는 면적을 좀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네. 이게 미국의 가장 주된 전략적 요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11개항인가요? 그 한미 양국 국방장관 공동 성명을 보면 무려 그 중에 7개 항에 동북아 지역 안정, 미사일 방어, 뭐 이런 어떤 지역적 협력. 그러니까 한반도 방위와 전혀 무관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한 듯한 표현이 11개 조항 중에 무려 7개 조항에 걸쳐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선언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김관진 장관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갖게 된 부채의식은 뭐냐면은 작년 연내 체결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연내 체결. 이것을 미국에 끊임없이 보장을 해줬고, 그렇다면, 연내 체결이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러면, 거추장스럽게 한국 정부도 정치적 부담이 많을 텐데, 그냥 택배기사 하나 보낼 테니까, 서명한 거 그냥 택배로 보내라. 우리 택배 오토바이 하나 보낼게. 이렇게 된 것을 그렇게 하자로 된 거고, 이걸 한민구 장관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라인이 그대로 이제 국방부의 실무 라인에 직접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민구 장관이 국회 가서 얘기한 걸 다 헛소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상이에요. 이건 국방부도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진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방 내부에서 지휘체계 문란, 기강 문란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연내 미국의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했던 그 청와대에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 절박한 정서. 이게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로 온 펜타곤의 관리,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24일이나 5일쯤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오전에 서명 받고, 이제 오후에 한국에 가서 서명 받고, 그 동선이 제일 좋잖아요. 또 3일 동안 기다려서 또 뭐 29일날 받고, 이런 건 민폐 끼치는 거다. 동맹국인 미국 관료한테 민폐 끼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관 몰래 빨리 좀 해치우자.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말까지 사고를 치네요. 연말까지 사고 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 김종대 편집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뭐 정확히 그 내용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펜타곤이나 그 일본 방위성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이거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MD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자라고 하는 아주 중처대한 아마
그 올해가 이제 그 태평전쟁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정세,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인데 연말 연시를 틈타서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연내 체결이라는 그 절박한 걸로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것을 서명했다는 것은 올해 무언가 나올 다른 과정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약정이 약정으로서 끝나버린다. 네. 이렇게 하고 뭐 정보교류 좀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어떤 한미 그 안보 라인에 어떤 수뇌부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어떤 그 기존 계획까지 막 절차까지 다 뭉개가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체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조금 뭐 시기 늦는다고 한두 달 늦는다고 네. 또 뭐 국민들한테 설명할 기간 좀 달라 그래도 네. 그것까지 무시하면서 저렇게 할 만한 이유는 과연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네. 그것은 올해 무언가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갈 다음 스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없다면 초를 그렇게 할 세워보면 이유가 없는 거죠.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아니 우선 이런 거예요. 저기 이 약정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어떤 정보 센터, 즉 정보의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들고 그 다음 순서는 공동 군사작전 개념을 창출하고 네. 세 번째는 공동 군사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정이 무엇을 보장해 주느냐?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게이트를 열어준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입장권을 이제는 다 구매를 한 거예요. 네. 이 정보 공유 약정이 바로 그러한 공동 작전, 그 한미일 군사 일체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영화 시작은 나중에 해도 관계없어. 야, 그거는 뭐 영화관 사정에 따라서 해도 돼. 그러나 관객은 미리 확보해서 입장권을 일단 관객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순으로는 뭔가 3국에서 동시상향할 네. 공동의 어떤 그 군사 개념, 군사 훈련,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 과정이 바로 이제 작년에 그거였다는 거고, 그건 올해 이제 미국이 어떤 그 동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굉장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하는 하나의 어떤 작은 사건이었다. 네. 작지만 큰 사건이었다. 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그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채 의식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이 미국도 가져가라는 걸 갖다가 못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채무자처럼 말이죠. 네. 네,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또 진짜 안보에서 예의주시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정리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이 국가보안법이 또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엊그저께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어떤 취지의 입장을 내놨고 네. 외신들도 다시 국가보안법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저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좀 언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네, 뭐 신은미 씨 사건,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불리는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이제 그 통일 콘서트였는데,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신은미 씨는 이제 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제7조 고무찬양, 예, 그 위반한 혐의가 있대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강제 출국을 당했고, 네. 그리고 그 황선 씨는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기 전에 보니까 거기 인사만을 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그 의원한테도 출석 통보. 그래요? 그건 몰랐네.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방위적인 어떤 종북몰이, 마녀 사냥식의 종북몰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참담하죠. 이거는 저는 신은미 씨가 현대판 낭랑공주라고 생각합니다. 낭랑공주요? 낭랑공주. 네. 저기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호동왕자는 적국의 왕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왕자를 사랑한 나머지 적이 쳐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울리는 북을 찢어버렸잖아요.
네. 결국은 자기 조국을 배신한 거죠.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양쪽을 다 사랑한 비극이죠. 적과 또 자기의 조국과 둘을 다 사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극적 결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책을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신은미 씨가 재미동 아줌마 북한에 가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걸 한번 쭉 봤을 때 네. 이게 뭐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냥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걸 사는 모습을 아주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냥 나름대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좀 서술했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통일부 TV에도 신은미 씨가 출연도 며칠 했었고 그리고 그 문체부에서 우수 문학도서로 또 지정도 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어요. 그 사이에 달라진 건 달라진 건 조선일보가 있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네. 신은미 사설 이렇게 쳐보니까 통일 콘서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11월 초부터 네. 그 작년 연말까지 무려 사설에서 4차례나 신은미 씨를 거론을 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의 뉴스거리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은미 씨의 발언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사실 그죠? 달라진 건 없는데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종북 사냥감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 굶주린 늑대 마냥 노리고 있었던 조선일보의 그런 그 악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 문제가 이렇게 비화된 셈인 거죠. 비화된 거죠. 만들어진 그것도 마녀죠. 사실 놔뒀으면 지금까지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토크쇼를 하는지 마는지. 그거 어떻게, 그거 조선일보가 다 광고해 준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이번에 몰렸던 거고. 원래 그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마이뉴스에. 거기에서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이념정도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글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는 이 고문 찬양죄를 이제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구속은 뭐 시켰지만 사실은 뭐 그 구속이나 다름없는 처벌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한국에 입국 못합니다. 적어도 5년 동안. 그렇다면 처벌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연말에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연출 각본 다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통일 쪽에 어떤 일하셨던 분들이나 좀 진보적 인사들이 신은미 씨를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분이 진보라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 여행기야. 아줌마 여행기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재미교포 대표라고 해서 환대를 받았던 거는 사실이고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많은 걸 보고 들었죠. 물론 그게 북한의 밝은 면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또 이념성이 발견이 안 돼요. 이번 제목은 뭐냐 하면 북한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제목이에요. 북한을 비판하거나 당연히 미워해야 될. 미워하지 않았다는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측이나 북측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거든. 다른 한 가지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북한의 체제나 어떤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란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금강산에 자주 갔습니다. 또 거기 갔다 오면은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름다운 명산이 파괴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 시각이라면 종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대동강물이 맑다 그랬거든. 근데 대동강물이 그렇게 맑은데 남한 4대강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은 썩었는데 북한은 강이 맑다고? 이게 고문 찬양이라고 한 게 검찰의 시각 아닙니까? 실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 가니까 하늘이 맑더라. 북한에 갔더니까 물이 맑더라. 북한에 가니까 산이 멋있더라. 이것도 찬양입니까? 이것도 찬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에 그 어린애들 추운 겨울날
거의 가방을 바닥에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거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울컥합니다.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저래 못 사냐. 네. 이래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싶거든요. 네. 예, 그리고 연민과 동정,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맑습니다. 네. 예, 특히 남한 애들, 이렇게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쟁의 논리에 어떤 물드는 거에 비하면은 북한 애들 눈빛 순수해요. 네. 이것도 정복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남한 애들보다 눈빛이 순수하더라. 이거 정복이냐? 도대체 종북의 기준은 뭡니까? 네. 종북의 기준은 뭐예요? 아니, 또 우리 김정대 편집께서 작년에 여기 진짜 한번 방송도 조금 출연을 줄이면서 몰두했던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을 한번 파헤치겠다. 네. 예. 그래서 종북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이 거기에 나온 건데 적을 이롭게 하는 거고, 추종하는 거고, 네. 찬양하는 거고, 이걸 종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북한을. 그러니까 찬양 고무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찬양고문, 대동강물 대동강 맞다. 맥주가 남한 맥주보다 맛있다. 맛있다. 찬양 고무에 해당되는 겁니까? 찬양고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셔본 사람들은 다 10중에 8구는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맛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 가둬둬야 되는. 가둬둬야 되는. 네. 예, 사실 북한의 평양에 지금 와인바가 전 세계 와인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명절 때 보면은 평면 태블릿 PC라든가 어떤 게임기 가진 애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러 갑니다. 네. 예, 어떤 면에서는 또 화려한 일면도 있어요. 그럼 멋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와인하고 똑같은 와인 마셔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는 데서는 좀 문제 삼은 게 왜 그런 것만 얘기하냐. 왜 그런 것만 얘기하냐. 왜 정치범 수용소 얘기 안 하냐. 아니, 재미동부 아줌마가 어디 정치범 수용소를 가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면 거기도 한번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가능해요. 신은미 씨의 보고 이제 북한 여행기라고 하는 게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고. 난 그 말을 찬성해요.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얼마든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 못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건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 여행 가도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야 북한 문제 벌써 20년, 30년 고민했다 그러지만 신은미 씨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거 봤다 이게. 네. 그러면은 굳이 안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북한 체제에서 그러면 정치부 수용소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준 것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봤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사실 저는 금강산 관광 갔다 오면서 애들한테 너 금강산 가가지고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 같이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린애들 답변 단순해요. 북한 군인 군복이 멋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북한 군인들 촌스럽게 나와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멋있는 군인 참 많아요. 그 다음에 군복 색깔 괜찮습니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중후한 맛을 줘요. 이거 종복입니까? 그런데 손윤명 같잖아요. 근데 너무 못 먹고 그래서. 근데 금강산에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네. 예, 거기는 아주 선발된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저는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현직 군인들이 주로 각 부처에 파견돼서 하는 게 각 부처의 전시 대비 계획, 충무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네. 그걸 비상계획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을지 연습하고 할 때 초청해서 이렇게 각 부처의 을지 연습, 충무계획 이런 거 브리핑도 받고 설명도 듣거든요. 근데 통일부에 가 있던 예비역 장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갔다 오면 주적의식이 약화됩니다. 주적의식이 약화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보를 하는 사람이 거기 왜 가가지고 주적의식이 약화되면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북한 군인들 제법 멋있네. 군복 멋있네. 야,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어? 와, 북한 끝내준다. 이래 애들은 얘기하거든. 네. 이게 국민 안보의식 해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이건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관점에서 금강산 관광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직업의식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네. 못 가게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두운 면, 증오를 자극할 수 있는 거. 네. 왜? 북한을 증오해야만 총구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은. 네. 적의 심장을 제대로 관역을 맞춰가지고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이게 동정심, 연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총끝이 흔들린다. 총구가 흔들린다. 네. 이래가지고 군대 정신교육은 주로 그 증오심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렇게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추적과는 확실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군 사병 뭐 장교 지휘관 할 것 없이 이제 그런 안보 교육, 예, 이 주적관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국내에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이 뭐 군기 기강 문란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강화한 만침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강화한 만침. 총구가 뭐 흔들린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총구 갖다가 뭐 아군한테 돌리지 않나. 막 쏴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군대 지금 저 정신교육 중에서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일선에 나가 보면은 북한 주적 교육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전방에 내가 그 어디 집피해 왔다 이거야. 이제 철조망 지킨다 이거야. 교육이라 해봤자 단순 경계 임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뭔 임무를 하라는 건지 우리 부대의 작전 환경이 뭔지 또 지리적 특성이 뭔지 또 만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의 행동 절차와 그 목적은 뭔지 이거 애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간부의 순찰 시간이 언제지? 또 여긴 휴가 1년에 얼마나 가지? 훨씬 더 아주 저기 단순 임무. 이건 뭐 초등학교 졸업하네. 오히려 저학력자가 더 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 임무고 그런데 빡세게 시키는 건 정신교육 하나라고. 북한은 왜 우리의 적인가? 천안함 연평도 누가 일으켰는가? 예,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그런 어떤 적개심을 가져야 긴장도 되고 전쟁이 났을 때 총구가 안 흔들린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뭐 멀리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 적에 대해서 그런 거 교육시키다 보니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결국은 왜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인권에 대한 군법에 대한 교육 거의 받아본 적 없어요. 아마 요즘 뭐 윤일병 사건 때문에 그렇지 그 이전엔 단 한 번도 없다고 봐야 돼.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뭐 절대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예? 이게 뭐 북한 그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적어도 적들이다. 저 사람들도 적이다. 이래서 이제 뭐 사살한다든지 가혹행위 할 경우에 이건 뭐 지금 뭐 미국의 이라크 그 침공이나 아프가니스탄 뭐 최근 이런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만 이건 정말 그 국제 그 전시에 관한 국제 인도주의법을 다 위반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평시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시에 정말 국제적으로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그건 고사하고 총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작년에 방송했습니다만 사병들의 주적은 간부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아니 기본적인 어떤 신뢰가 이 조직의 애정을 못 느끼는데 에이씨 전쟁 났을 때 이놈의 조직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존중받고 배려받고 내가 여기에서 왜 와서 고생을 하는지 목적의식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주입식으로 애들 머릿속에 꾸역꾸역 뭘 쑤셔 넣듯이 그 저기 안보 적개심 이러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전투원들이 일선에 전시에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전시는 고사하고 평시에도 못 믿어가지고 이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하다못해 그 군번줄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저 상황실에 앉아 병사들 위치를 감시하겠다는 이런 나라 군대인데 그런데 그 안보 의식을 고양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뭉친 원초적 적개심으로 집단 정신을 만들 거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버린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군대가 자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군대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군대 밖으로. 그러니까 왜 신은미 씨를 처벌해야 되고 황선 씨를 처벌해야 되느냐. 국민들 안보 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다? 아니 그럼 뭐야 군대가 하는 건 다 잘못한 거란 얘기야? 이런 식의 단순 논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일부 언론이 그 안보 상업주의로 안보 돈벌이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신은미 씨 사건을 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태도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이 콘서트 자리에서 백색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씀이 또 걸작이었어요. 백색 테러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최고의 공직자고 그런 본인이 대선 유세 때 가장 강조했던 게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건 이제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적어도 상식과 기본적인 어떤 양심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생각이 다르고 서로 표현한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걸 존중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과 경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종북 콘서트가 문제다. 백스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이 그 이후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니까 마녀사냥해라. 그러니까요. 잡아 죽여라. 거의 이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아주 그 네티즌 청취자분께서 재밌는 그걸 올려주셨는데 네. 그 2002년 당시에 이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 박근혜 대표가 네. 예,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2002년입니다. 네네. 예, 이때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한 얘기를 그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주셨어요. 네. 자, 이때 얘기를 조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니까. 자, 2002년 아마 기억에는 4월인가? 그때, 베이징에 가 있던 박근혜 대표한테, 네. 김정일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평양에서 특별기를 보냅니다. 네네. 예. 특별기. 이거 외국 정상한테도 그렇죠. 북한이 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셔갑니다. 네. 그때 3박 4일 평양에 체류합니다. 네. 이러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단독 회담을 해요. 네. 그런데 밝혀진 일정은 11시간밖에 안 돼요. 네. 어디서 뭐 했는지 우린 다 몰라. 그래서 그것도 수상해 좀. 네. 그런데 내려오면서 두 가지를 북한에 약속하고 옵니다. 첫 번째는 경평 축구 대회입니다. 네. 국가대표 축구팀 네. 하는 거죠. 대항전. 또 하나는 북한의 의료 지원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합의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6월이 됐어요. 그때 이제 월드컵 마지막 날, 그러니까 6월 27일인가 29일인가 됩니다. 이때 월드컵 3, 4위전 하던 날, 동시에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해가지고, 네. 다수의 남북 해군의 사상자가 그랬었죠. 발생합니다. 네. 난리 났죠. 이때 동아일보 기자가 박근혜 그때 대표한테 평양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번에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 위원장 지시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그런데 이때 박근혜 대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나요?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으로 보였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적성 종북 발언은 이만한 건 대한민국에 찾기도 힘들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축구협회에서는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이 해산이 됐는데 네. 이걸 정몽준 대표를 만나서 단판을 져요. 네. 정몽준 축구협회장을 만나서 네. 다시 소집해라. 내가 북한하고 약속했다. 약속했다. 못한다. 네. 해라. 이래가지고 관철시킵니다. 네. 아주 정몽준 협회장은 이게 박근혜 대표한테 가장 굴욕적이었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팀이 8월에 옵니다. 네. 8월 말이에요. 네. 롯데호텔에 묵어요. 네. 이때 박근혜 대표가 축구 대표팀을 찾아갑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 북한 축구 네, 대표팀을 네, 네. 찾아가서 네. 환영사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합니다. 네. 나와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네. 또 우리 이산가족 상봉, 네. 또 우리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인도적 교류 이런 것들을 했고 또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네. 그게 여러분들이 온 거다 이거지. 네. 이러면서 서해 교전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예, 당연히 안 했겠지. 그렇죠. 이 발언이 또 깜짝 놀랄 발언입니다. 깜짝 놀랄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9월 초인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드디어 남북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네. 이때 북한하고 약속한 건 뭐냐 하면은 양쪽에 국기를 안 들고 들어온다가 네. 네. 대신 한반도기를 갖고 통일이라고 입장한다였어요. 네. 네. 근데 붉은 악마가 일부 어떤 관중이 태극기를 갖고 들어왔고 네.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거든. 네. 붉은 악마하고 대한민국을 떼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떼놓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표가 이제 정몽준 축구협회장한테 정식으로 따집니다. 네.
대한민국 안 외치기로 했는데 붉은 악마가 왜 외치냐? 네. 나 통제 못해. 그러니까 약속 위반이잖아. 네. 그다음에 태극기가 왜 나와? 그때 저기 그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그 예비역 장성들은 밖에서 시위하고 있었어요. 웬 축구 대회냐? 네. 이러면서 이거 뭐 친북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누가 했냐? 박근혜 대표가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태극기 갖고 왔다고 대한민국 외친다고 지랄연병하라. 이게 축구협회장 하면서 네. 가장 굴욕이자 치욕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 정몽준 대표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디 나와 있느냐? 나의 열정, 나의 도전. 네. 그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네. 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다 읽어보세요. 네.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 협회장으로서 선수들이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근데 월드컵 대회 끝나자마자. 그러면은 지금도 쭉쭉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네. 신은미 씨 발언하고 이 발언을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여기 또 나와 있네. 3박 4일 북한 방문 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아니. 이거는 사실관계도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박 대표 당시 얘기인데. 네. 신은미 씨의 여행기는 저리 가라요. 네. 그 다음에 서해교전 NLL에 대해서 오직 김정일 위원장을 요때 당시에 감싸고던 정치인은 박근혜 대표 한 명이에요. 이건 진짜 강심장이었네요. 딱 한 명.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NLL 갖고 정치적으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과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요. 기억하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선택적 기억 상실증 같아요. 예. 그러니 이게 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던 지금 현재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이고 이런 일부 보수 언론의 비성적인 여론몰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 여론이 분열되고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그러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이제 이 정부 콘서트 왜 제대로 때려잡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외신 기자가 묻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신은미 사건 예를 들면서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강조한 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었어요. 쉽게 하면 내가 있는 나라는 너희 나라고 다르니까 너희 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이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2부 때 한 거죠. 요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네네. 2부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를 좀 마저 드리자면, 신은미 씨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왜곡 편향된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여기 어떤 네티즌이 지금 한 번 올려주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적 기억 상실이다. 네. 이것도 다른 말로 확증 편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 행적이 불리한 게 있고 지금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리한 것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해버리는 이런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떤 대통령이 온갖 시대의 쓰레기, 시대의 오물덩어리를 버려버려야 될 때 그걸 같이 싸질머지고 가는 거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 본인이 가장 비판했던 행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무언가 새로움, 또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24시간 나는 밤잠을 안 자고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오로지 국가만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이런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 차도 아니고 지금 3년 차이고 나라 안팎으로 정말 중대한 시기이고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건데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이런 국민들의 좀 아픈 마음을 치유하면서 다시 우리가 정말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도 될까 말까 이런 어떤 상황인데 거꾸로 국민들을 더 절망케 하고 열받게 만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참 힘든 그런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이 정부가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견제하고 견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둥이 파파님께서 이번 신년 발표에서 안보 남북 관계와 관련된 것들 좀 정리 부탁드려요. 근데 뭐 안보 관련해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뭐 튼튼한 안보라는 네. 말이 한 번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해요. 네, 그것도 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네. 예.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 얘기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번에 이제 1월 1일 북한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최고급 회담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끌고 있는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네. 근데 다만 비핵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비핵화의 진전 없이 정상회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아니, 식으로 얘기를 했죠. 비핵화가 없이 남북 평화가 되겠느냐. 네. 그런데 이제 만나는 것 자체는 전제 조건은 없다. 네. 정확하게 보면 그 말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만나는데 전제 조건 없다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어떤 조건 제시 안 바로 하겠다. 또 비핵화를 그런데 뒤에 들어야겠다. 가서 그러나 비핵화가 없다면은 네. 만나봤자 사실은 네. 평화가 이루어지겠느냐. 네. 관건은 비핵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핵화가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지만 네. 그러나 효과라는 면에서 보자면은 네. 결국은 비핵화라는 어떤 경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네.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였죠. 그 부분이 재밌는 게요.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제 그저께 12일 날 있었고 네. 어제 미국 하원에서 북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성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주한미국 대사로 있었던 성김, 지금은 이제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청문회 나왔는데 이제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금 뭐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성김 특별대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 할 수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만 남북한의 어떤 남북 관계 중대한 진전이 있으려면 비핵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인용하면서 네. 성김이 요거를 인용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남북 관계의 중대한 진전은 비핵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네, 네. 이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본심,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 곤란하다. 예. 이거에 미국의 본심인데 그 본심을 밝히는 방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를 갖다가 빌려와서 그 일종의 쐐기를 박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워딩 한마디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식으로도 이용당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이제 거의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뭐 대통령 발언이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국내용 국제용이 따로 없죠. 그럼요. 예,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든 국내용이고 국제용인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한순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내비친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기대는 당분간 접어야 되겠다. 올해 남북 관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장률 4%에다가 고용률 70%에다가 4만 달러 시대를 얘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합시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말으라고. 남북 관계도 그러고, 경제도 그렇고, 이번에 경제 좋아하니까 대통령께서. 경제라는 표현은 42번이요? 42번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아니, 경제 회견이었어요. 아예. 안보 외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것도 사실은 그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경제로, 이건 뭡니까?
옛날 70년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잘 살아보세. 이런 정신을 자꾸 국민들한테 얘기함으로써 어쨌든지 간에 국가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 지상주의, 신자유주의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연.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뭡니까? 성장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인 기제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으면 기업이 돈을 벌으면 싸놓기만 하는데 네. 서민이 돈을 벌면 쓴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누가 돈을 벌어야 성장 효과가 더 크냐. 네. 이걸로 지금 양쪽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성장 얘기는 뭡니까? 규제 완화 아닙니까, 우선. 네. 우선 그게 대기업. 이 잘 사는 나라죠. 또 감세 아닙니까? 지금까지 깎아준 법인세 규제 완화하면은 지금쯤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다 기대했는데 아니잖아요. 그 작년 기자회견 내용하고 올해 기자회견 내용이 똑같잖아요. 변한 게 없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작년 기자회견문을 잘못 들고 나오셨나 뭐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거의 모두 발언은 거의 동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이제 역시 이제 경제학 학사 출신으로서 또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논평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결국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대기업, 자본 중심의, 재벌 중심의 그런 쪽에 이제 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읽힐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독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신자유주의 원칙을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통일대박은 원래 신자유주의적 오히려 이제 예. 우리 진보 진영은 예. 우리가 진보인지 아닌지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진보 진영이 걱정해야 될 거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게 신자유주의 방식 그러니까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그 자원과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네, 네.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유독 북한에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예외 지역처럼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이념이 작동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이죠. 네. 예, 그런데 일단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얘기하는 어떤 대통령의 정치관이라 그러면 저는 전형적인 어떤 공화주의 네. 또는 어떤 집단화된 공리주의. 네. 말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또 어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주의적 사상. 네.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신자유주의적 어떤 성장 지상주의. 네. 예,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면 남북 간에는 뭐냐? 네. 어떤 이념이 작동하는 것이냐? 그럼 두말 할 것도 없이 어떤 미국 패권을 필두로 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이죠. 그래서 어떤 국제 사회에서 어떤 국가의 생존과 번영, 특히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동맹이 가장 필수적이고 네. 그런데 치중하다 보면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은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현 정부의 어떤 이념적 구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어떤 구성도 위에서 굉장히 이 정부가 나름대로는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정부예요. 네. 예, 그러지 작년 기자회견, 올해 기자회견 내용이 똑같다는 건 뭡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관성은 있다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 때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일관성이 단절이 됐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제 3년째는 아주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네. 좋게 얘기하면 원칙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함인데 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외골수 내지는 어떤 일관된 이런 어떤 행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예측할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큰 변화를 기대하지 네. 마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네. 사실은 또 그런 어떤 행태가 정치적으로 또 먹혀들고 있어요. 왜냐?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이란 접근, 또 어떤 공화주의적 접근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네. 어떤 자신의 자율성, 자존감을 잃어버린 대중을 통치하는데 매우 좋은 이념입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행동은 오히려 독재를 더 갈구하고 네. 누군가 자기를 지배해주기를 바라는 네. 비자유인으로서의 어떤 대중 행태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경제라는 것도 서열화된 질서. 네. 나 이제 뉴타운에 3억 원짜리, 5억 원짜리 아파트 들어가서 이러면 네. 계층 상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러면 그 서열에서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지. 네. 사실은 추락하고 우리 전체가 다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총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다. 네. 사실 이건 먼 나라 얘기잖아요. 일단 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계층의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냐. 이런 네. 어떤 그 대중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다고. 네. 지금 정치 세력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보수예요. 대중의 욕망과 공포 심리를 적절히 자극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단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메시지도 왠지 나한테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담배를 왜 핍니까? 담배 필 때 그 행복한 느낌은 무언가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나의 건강을 사실은 갉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동일한 이치로 어떤 정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무렇게나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적절한 행복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주면서 무언가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전체가 사실은 다 같이 지금 하방되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바꿔지는 아마 거예요. 이제 올해 뭐 작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허언에 더 이상 솟지 않겠다. 그게 이제 단순히 사람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피부로 이 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양극화되고 특히 청년들 뭐 나오기 전에 뉴스 잠깐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이제 사상 최대치가 되고 있다. 그나마 취직하는 젊은이들조차도 대부분 다 비정규, 임시직, 계약직,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굉장히 불안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몸으로 느끼는 이런 어떤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에드벌런 띄우기 쉽게 마치 이제 우리 경제가 좀 국민들이 그 대통령 말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하면 뭐 4% 성장을 오르고 예? 또 뭐 이제 국민 소득이 4만 불로 늘어나고 뭐 이제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얼마나 이라는 걸 이제 국민들도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남북 경제, 남북 경협이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판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성장을 회복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 정도인데 그럼 뭐 미국이 이제 경제 회복 되면은 FTA 체결하고 있는 한국한테 좋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결국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 풀어서 이렇게 쭉 이루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아 있는 거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우리도 뭐 당연히 금리 인상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고. 동아시아의 금융이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이고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의 성장 등불에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은 이제 좀 저성장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일본 말할 필요 없고. 결국 이러면은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그 한국 자본가들의 힘이 아직 약한가. 유독 그 경제 논리, 예? 이 천박한 경제 논리를 쭉 강조해왔던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이 남북 경협에서 돌파구를 못 찾는 건가. 그 정도의 힘이 없나, 영향력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보수 입장에서는 네. 냉전식 돈보단 이념인 논리가 건가요? 아니 냉전식 논리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중요한 외교 의제가 있을 때 식경제부나 어떤 경제 당국하고 국방부하고 의견 충돌을 많이 빚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건 주로 대중국 관계에서 네.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입니다. 사실은 경제하는 보수와 전쟁하는 보수가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는다. 네. 예, 이런 거죠. 작년 사드 논란 때 좀 그런 얘기 나왔었죠. 사드 논란 때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사실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 주변 환경이 매우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로 인식될 만도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경제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조선일보, 새누리당,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엔 과두제 형태의 어떤 그 이익 결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념을 공유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 종북 세력에 대한 어떤 공통된 네. 정서적 공감대라든가 또 조선일보식으로 대변되는 어떤 자기들의 주류 문화 네. 또 서열 의식 또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고 갑이라는
어떤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과도적 권력으로 결탁이 돼 있을 때는 이념적인 분열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런 이념적인 분열이 안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네. 이런 논거로도 또 작동이 돼서 네. 결국은 냉전식 조선일보 논리의 하나의 어떤 한 축을 이루는 거죠. 실제로 보수 세력의 어떤 뒷돈을 대는 것도 다 재벌이거든요. 네. 광화문에서 보수 세력 시청 앞에서 시위 열릴 때 이럴 때 모금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현 사회의 어떤 서열이 어떤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네. 어떤 자기 우월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보수의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작동하는 힘이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어떤 언론 재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슌페터였나요? 이제 자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조명하게 된 결정적인 게 이제 이른바 기업가 정신. 예, 기업가의 창조 정신. 뭐 창조란 말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남용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아주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도전 정신과 이 창조성, 이 기업가 정신을 일컬는 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위기 때마다, 예,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이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이 큰 기업들의 이 자본과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과 결탁돼서 이 정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상이라든지 세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또 노동 정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안락한 소파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이라는 거는 모든 여론조사의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 기업의 어떤 활력의 어떤 하나의 경고이자 적신호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 같습니다만 강력한 과도 체제를 형성해서 하나의 어떤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더 가슴 아픈 거는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진보 진영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질서가 싫다면 지금 현재 질서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은 야당이나 어떤 다른 대안 정치 세력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야당은 더 무능하고 더 어떤 거저먹는 집단 같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를 더 못 받는 거죠.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가 재구성이 돼야 되겠죠. 지금의 어떤 보수가 밉지만 보수가 틀렸다고 해서 진보가 그럼 옳은 것이냐? 네. 적이 틀렸다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냐?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조차도 지금 제대로 네.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야권의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참 청와대를 봐도 한숨 나오고 여당이 하는 거 보면 욕 나오고 야당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삿대질하게 되고 네. 뭐 이런 어떤 좀 대한민국 정치권 전반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이 아니라 이제 좀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정치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 진짜 한보가 좀 개편을 해서 지금 이제 1, 2부 전체를 제가 진행하는 방식인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어떤 여성 아나운서와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1부를 진행하시고 2부는 이제 제가 또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개편이 될 것 같고요. 방송 요일하고 시간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좀 더 이렇게 여성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 좀 더 필업이 돼가지고 좀 더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 이제 믿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평화네트워크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
그 이제 북한하고 미국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미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peacekorea.org에 들어가시면 그 세미나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저하고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제 1년 반 가까이 이제 이렇게 진짜 안보를 1시간 반 동안 쭉 진행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1, 2부 나눠지게 됐어요. 네. 예. 또 우리 편집장께서도 좀 새로운 각오로 멋진 방송 이제 부탁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